흐릿한 가을비가 양평의 단독주택 창문을 적시고 있었다. 68의 박서윤은 낡은 흔들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창밖을 내다보았다. 5년 전 갑작스레 남편을 여유 후 그녀의 시간은 텅 빈 캔버스처럼 막막하게 흘러갔다. 서울에 사는 아들 민주는 가끔 안부 전화를 걸어왔지만 살갑지 않은 목소리는 늘 사무적이었다. 마음 한구석의 시린 외로움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그녀의 유일한 낙은 손에 쥔 스마트폰이었다. 온갖 정보가 넘실 때는 인터넷 세상은 적막한 현실의 탈출구이자 아슬아슬한 위안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깅육금 싱글들을 위한 네이버 밴드 황혼의 로맨스에서 푸른 소리라는 닉네임의 남자가 올린 글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해외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는 그는 깊은 밤의 고독과 별을 노래하는 시적인 감성의 소유자였다. 박서윤은 조심스레 댓글을 남겼고 이내 개인적인 쪽지가 오갔다. 푸른 솔, 아니 최수혁은 자신을 50대 초반의 이혼남이라고 소개했다. 그의 글은 박서윤의 메마른 감성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전직 국어교사였던 그녀의 지성과 따뜻한 마음에 끌렸다는 그의 말은 달콤했다. 카카오톡 아이디를 교환하고 나눈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다. 박서윤은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사랑일지도 모른다는 아찔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최수혁은 매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다정한 메시지를 보내왔다. 서윤 씨, 좋은 아침입니다. 간밤에 제 꿈은 꾸셨는지요? 저녁이면 감미로운 음악 링크를 보내주며 그녀의 안부를 물었다. 박서윤이 젊은 시절 좋아했던 시인이나 소설가 이야기를 하면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깊은 공감을 표했다. 그녀가 한때 교단에 섰다는 사실을 그는 존경에 맞이 않았고 그녀의 지혜와 온화함은 자신의 메마른 삶에 빛이 되어준다고 했다. 박서윤은 그를 자신의 영혼을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 외로운 황혼역에 찾아온 귀한 인연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그는 가끔 자신의 사진이라며 몇 장을 보내왔다. 대부분은 해외 건설 현장을 배경으로 한 뒷모습이거나 얼굴 일부가 그림자에 가려진 옆모습이었다. 박서윤은 그 흐릿한 윤곽 속에서 자신이 꿈꾸던 이상적인 남자의 모습을 그려넣곤 했다. 한국에 돌아가면 가장 먼저 서윤 씨를 찾아뵐 겁니다. 우리 함께 멋진 노후를 설계해요. 그의 달콤한 속삭임은 박서윤의 마음을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이미 최수혁과의 미래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어느 날 최수혁은 조심스럽게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지 노동자들의 임금이 체불되어 파업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었다. 당장 급한 불만 끄면 해결될 문제인데 해외 송금 절차가 복잡하여 당장 융통할 현금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박서윤에게 2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 물론 한국에 돌아가면 두둑한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박서윤은 순간 망설였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번 안 하고 살아온 그녀였다. 하지만 그의 간절한 목소리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는 말에 마음이 약해졌다. 결국 그녀는 남편이 남긴 얼마 안 되는 비상금 통장에서 돈을 꺼내 그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가슴 한구석이 싸늘했지만 그를 위한 투자라고 애써 자신을 위로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최수혁은 자재 대금 부족, 갑작스러운 사고 처리 비용, 현지 관공서 로비 자금 등 다양한 이유를 대며 돈을 요구했다. 그때마다 그는 박서윤의 모성애와 연민을 교묘하게 자극했다. 서윤 씨밖에 기댈 곳이 없어요. 이 위기만 넘기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겁니다. 박서윤은 그의 말을 의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를 돕지 않으면 그들의 관계가 끝날까봐 두려웠다. 그녀의 퇴직금은 그렇게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최수혁의 계좌로 흘러들어갔다. 아들 민주는 어머니의 변화를 감지했다. 통화가 잦아졌고 스마트폰 손에서 놓지 못했다. 가끔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을 응시하는 시간도 늘었다. 어머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민준의 걱정 어린 물음에 박서윤은 손사래를 치며 아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라고 얼버무렸다. 사실대로 말할 용기가 없었다. 아들이 알면 분명 길길이 날뛰며 반대할 것이 뻔했다. 이 비밀스러운 설렘과 행복을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았다. 오랜 친구 은주도 박서윤의 변화를 눈치챘다. 예전처럼 살갑게 속마음을 털어놓지도 않았고 함께하던 동네 문학 동아리 모임에도 발길이 뜸해졌다. 서윤아,
너 요즘 좀 이상해. 혹시 누구 만나는 사람이라도 생긴 거야? 은주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박서윤은 쓴 웃음을 지으며 화제를 돌렸다. 그녀는 자신의 세계에 점점 더 깊이 침잠해갔고 현실의 관계들은 하나둘씩 멀어져 갔다. 최수혁은 박서윤의 고립을 더욱 부추겼다. 우리 사이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직 우리 둘만 서로를 믿고 가야 합니다. 그는 박서윤에게 마치 세상에 단둘만 남은 연인인 것처럼 속삭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더 큰 규모의 투자를 제안했다. 베트남에 아주 유망한 부동산 개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몇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노후 자금도 넉넉히 마련할 수 있고요. 그는 그럴싸하게 위조된 투자 계약서와 사업 전망 보고서까지 보내왔다. 박서윤은 이미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그녀는 남은 퇴직금과 오래전에 부어두었던 적금까지 해약하여 최수혁에게 송금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최수혁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곧 돌아와 자신에게 장밋빛 미래를 안겨줄 것이라고.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낙엽이 뒹구는 늦가을이 되었다. 최수혁은 마침내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할 준비가 되었다고 알려왔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남아있다고 했다. 그동안 밀린 세금과 항공권 비용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박서윤에게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재산, 바로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이 돈만 해결되면 바로 다음 주에 한국 땅을 밟아 그녀의 곁으로 달려가겠다고 애원했다. 그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간절했고 박서윤은 그의 애원에 또다시 흔들렸다. 저를 믿지 못하시는군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것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의 단호한 메시지는 박서윤의 남은 이성마저 마비시켰다. 그녀는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무거운 발걸음을 은행으로 옮겼다. 박서윤이 은행 창구에서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던 바로 그 순간 아들 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당장 그 도장 찍지 마세요. 제가 지금 그리로 갈게요. 민준의 다급한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절박함이 실려 있었다. 잠시 후 땀을 뻘뻘 흘리며 은행으로 뛰어들어온 민준은 박서윤의 손을 잡아 끌었다. 그의 손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려 있었다. 민준은 그동안 어머니의 이상한 낌새를 놓치지 않고 남몰래 뒷조사를 해왔던 것이다. 어머니의 최근 통화 기록,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최수혁이라는 자가 보낸 사진들을 IT 회사에 다니는 친구에게 부탁해 분석한 결과 모든 것이 사기라는 명백한 증거들을 확보한 터였다. 최수혁이 사용한 사진들은 모두 인터넷에서 도용된 이미지들이었고 돈이 송금된 계좌는 대포통장이었으며 국제전화 발신지는 그가 말한 건설 현장이 아닌 전혀 다른 국가로 추정되었다. 박서윤은 민준이 내민 증거들을 보고도 한동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아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그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절규했지만 민준은 단호했다.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저놈은 사기꾼이에요. 바로 그때 박서윤의 스마트폰으로 최수혁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왜 이렇게 입금이 늦어지는 겁니까? 지금 저를 시험하시는 겁니까? 약속을 어기시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모르시는 건 아니겠죠. 그의 메시지에는 더 이상 다정함이나 애틋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본색만이 드러나 있을 뿐이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박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수치심, 배신감, 절망감, 그리고 평생 모은 재산을 탕진했다는 자괴감이 한꺼번에 그녀를 덮쳤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이었다. 민준과 은주의 도움으로 박서윤은 경찰에 최수혁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최수혁은 이미 모든 흔적을 지우고 잠적한 후였다. 그가 사용한 전화번호와 계좌는 모두 타인명이었고 그의 실체는 안개처럼 모호했다. 피해 금액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절망적인 통보가 날아들었다. 박서윤은 한동안 깊은 우울증에 시달렸다.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창밖의 세상은 온통 잿빛으로 보였고 살아갈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남편과의 행복했던 추억, 교단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던 기억들이 오히려 현재의 비참함을 더욱 극명하게 만들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허황된 꿈을 꾸었을까? 자책과 후회가 밤낮으로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아들 민주는 매일같이 퇴근 후 양평의 집을 찾아와 말없이 어머니 곁을 지켰다. 서투른 솜씨로 죽을 끓여주기도 하고 묵묵히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친구 은주 또한 따뜻한 음식과 위로의 말을 건네며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했다. 서윤아, 내 탓이 아니야. 누구라도 그럴 수 있었어.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다시 시작하면 돼. 그들의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 속에서 박서윤은 자신이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아직 세상이 끝나지 않았음을 조금씩 깨달아갔다. 시간이 흘러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마당가에 심어둔 매화나무 가지에 수줍은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하는 봄이 왔다. 박서윤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지는 않았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대신 먼지 쌓인 책장에서 남편이 아끼던 문학 전집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은주와 함께 동네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시 창작 강좌에도 나가보았다. 서툰 솜씨로 써내려간 시 한 구절에 담긴 슬픔과 희망은 그녀 자신을 치유하는 작은 주문과도 같았다. 어느 화창한 주말, 민준이 아내와 어린 손주들을 데리고 양평집을 찾았다. 온 가족이 함께 마당 한쪽에 작은 채소밭을 만들었다. 호미로 땅을 파고 작은 모종을 심고 물을 주는 동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흙냄새와 햇살 속에서 천진난만하게 뛰노는 손주들의 모습을 바라보던 박서윤의 입가에 오랜만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최수혁이라는 이름과 함께 찾아왔던 악몽 같은 시간들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어쩌면 평생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로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박서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놓치지 않기로 했다. 그녀에게는 여전히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곁에 있었고 아직 살아내야 할 소중한 시간들이 남아있었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